지금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아, 정말 내 이야기다 라고 무릎을 탁 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피곤하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그 기분 말이에요. 남들은 인맥이 자산이라느니 마당발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느니 떠들어대지만 정작 당신은 그 시끌벅적한 모임 속에서 지독한 공허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주변에 사람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고립을 자처하면서도 행복해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수만 년 전부터 설계된 우리 뇌의 진화론적 메커니즘과 현대 심리학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먼저 아주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사토시 간나자와 교수와 싱가포르 경영대학교의 노먼 리 교수가 무려 1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행복도가 올라가요. 이건 상식이죠. 그런데 지문지수가 상위권인 사람들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학계에서는 이를 사바나 행복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바나 초원에서 살 때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무리지어 살아야 했습니다. 맹수를 피하고 사냥을 하려면 동료가 필수였죠. 그래서 우리 뇌의 편도체는 혼자 있을 때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굳이 맹수와 싸울 필요가 없는 현대사회에서 타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시적인 본능을 뇌의 전전두엽이 억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발달한 거죠. 즉, 똑똑할수록 원시적인 생존 본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자아로 살 수 있는 진화적 적응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능이 높은 사람의 뇌는 마치 초고화질 시네마 카메라와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 하나, 말투에 섞인 미묘한 뉘앙스, 대화 속에 숨겨진 논리적 모순까지 전부 다 읽어내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재밌다 하고 넘어갈 대화도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양의 정보, 데이터로 입력됩니다. 이게 왜 피곤할까요? 바로 인지적 부하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아주 비싼 장기예요. 그런데 모든 자극을 초고화질로 처리하다 보니 의미 없는 가십이나 감정 소모적인 대화에 에너지를 쓰는 걸 뇌가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고화질 카메라로 동네 골목길의 쓰레기 봉투를 하루 종일 찍고 싶어하는 감독은 없잖아요. 여러분의 뇌는 더 가치 있고 더 본질적인 곳에 그 귀한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목표 지향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목표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뇌의 전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지금 이 술자리에서 나누는 농담이 내 인생의 비전에 어떤 도움을 줄까를 끊임없이 계산하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읽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게 훨씬 더 큰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남들에게는 침묵인 시간이 이들에게는 기회비용의 상실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피곤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내밀한 메커니즘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화의 밀도 차이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원리와 구조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오가는 대화는 대부분 스몰 토크죠. 날씨 이야기,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스캔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지능자들은 이런 비본질적인 대화에서 뇌가 아이들링 상태, 즉 공회전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에너지는 쓰는데 얻는 건 없는 상태죠. 이들은 생각의 속도가 남들보다 빠릅니다. 상대방이 A를 말할 때 이미 Z까지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죠. 대화의 템포가 맞지 않으면
뇌는 엄청난 지루함을 느낍니다. 마치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페라리가 스쿨존에서 앞차를 따라 기어가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에요. 결국 이들은 대화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소모되는 인내심이 더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임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민감도와 공감의 피로입니다. 흔히 똑똑하면 차갑고 공감을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지능이 높을수록 타인의 감정 상태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신경망이 훨씬 예민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상대방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고 있거나 무리 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눈치채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초인지 능력과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뿐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까지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이런 고도의 정보 처리는 뇌를 금방 방전시킵니다. 남들은 즐겁게 떠들 때 똑똑한 사람들은 그 공간의 모든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분석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빨릴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이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충전 시간인 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독립성입니다. 대중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압력이라는 게 있죠. 무리에 소속되기 위해 매 생각을 굽히고 남들을 따라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논리적 일관성과 자신만의 철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거나 단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거짓된 동의를 구하는 상황을 참기 힘들어해요. 사회적 가면을 쓰고 맞아요, 그렇죠 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이들에게는 자아를 배신하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남들 비위를 맞추느라 내 소신을 굽히느니 차라리 고립된 섬이 되기를 택하는 거죠. 이들의 뇌는 사회적 승인보다는 진리적 정합성에서 더 큰 쾌감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장기적 보상 체계의 발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을수록 당장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큰 보상을 위해 현재를 인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건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죠.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휘발성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이들은 도파민의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서 얻는 도파민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도의 지적 성취를 이뤘을 때 나오는 도파민의 양이 훨씬 압도적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쾌락 중추인 측좌핵이 자극되는 경로가 다른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보상이 이들에게는 그리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기 통제권에 대한 요구입니다. 관계는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맞춰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메뉴를 고르고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하죠.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몰입하고 싶을 때 몰입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그 자유를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들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이자 주권의 상징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친구가 없는 게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만심이 아니라 우리 뇌의 구조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사회적 동물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독이 자유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 고독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 마음을 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지적 에너지를 지키면서도 건강한 연결감을 유지하는 방법 말이죠.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심리학에서는 외로움과 고독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 느끼는 고통스러운 결핍의 상태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선택적으로 분리해 자아를 확장하는 풍요로운 상태를 말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 고독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뇌과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멍하게 있거나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길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복잡한 문제 해결책은 우리가 사람들과 떠들 때가 아니라 바로 이 DMN이 활발하게 돌아갈 때 튀어나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DMN의 효율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뇌는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슈퍼컴퓨터처럼 풀가동되며 정보를 재조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친구와의 수다는 단순히 즐거울 시간이 아니라 내 뇌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작업실에 불쑥 손님이 찾아와 방해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미하이는 이를 몰입 플로우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지적 활동에서 이 몰입의 즐거움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느낍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이 몰입의 흐름을 끊게 되는데 여기서 오는 상실감이 관계의 즐거움보다 크기 때문에 자발적인 고립을 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나는 혼자가 편한데 세상은 자꾸 나보고 사회성이 없다고 해.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라는 죄책감 말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처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곳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라 아주 특수한 목적을 위해 최적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뇌를 가진 우리가 사회라는 정글에서 소진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사람을 끊어내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사회적 에너지 예산제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능이 높고 예민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정보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고화질 영상을 편집하려면 저화질 영상보다 훨씬 비싼 컴퓨터와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과 같죠. 여러분의 하루 에너지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친다면 일반적인 스몰 토크 1시간은 남들에게는 5천 원이지만 여러분에게는 20만 원짜리 지출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가볍게 못 즐길까? 라고 자책하는 건 페라리를 몰면서 왜 경차만큼 연비가 안 나올까? 라고 고민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사회적 배터리 잔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사회적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고 철저히 고립되세요. 반대로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는 날에는 예산을 넉넉히 배정하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 배분의 문제로 접근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관계의 질적 필터링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 교수는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숫자가 150명 내외라는 덤바의 수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훨씬 더 압축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55-50 법칙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영혼을 나눌 수 있는 5명, 주기적으로 지적 자극을 주고받는 15명, 그리고 비즈니스나 사회적 필요로 유지하는 5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건 여러분의 뇌에 대한 학대일 수 있습니다. 얕고 넓은 관계를 지향하는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마세요. 오히려 좁고 깊은 관계가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지적 성장에 훨씬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으니까요. 세 번째로 제안하는 시스템은 3초 필터 법칙입니다. 누군가 모임을 제안하거나 대화를 걸어올 때 무의식적으로 가야 하나?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딱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남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이 만남이 나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는가? 이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타임의 기대치를 너무 잘 읽어내기 때문에 거절했을 때 상대가 느낄 실망감까지 미리 계산해서 거절을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전전두엽은 남의 기분을 맞추라고 발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라고 주어진 도구입니다. 거절은 타인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네 번째는 지적 부족을 찾는 겁니다. 보통의 무리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단지 종 스핏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에 구애받지 마세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 독서 모임, 전문 학술 포럼 등 여러분과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나와 대화의 밀도가 맞는 사람을 딱 한 명만 만나도 그동안 100명의 평범한 지인들 사이에서 느꼈던 갈증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런 지적인 연결감은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해 강력한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고립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연결이 정답이죠.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 루틴을 만드세요. 사회적 활동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뇌를 식혀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강제로 활성화하는 거죠. 스마트폰도 끄고 책도 덮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단 30분이라도 가지세요. 산책도 좋고 명상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들의 뇌는 오버히트 되어버립니다. 짜증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결국 번아웃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의 고독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칼을 가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나면 한 가지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늙어서 외로우면 어떡해? 라는 걱정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천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말년에 불행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차원의 행복을 누렸을까요?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천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진 그 막연한 두려움이 얼마나 기우였는지 알게 됩니다. 아이작 뉴턴, 니콜라 테슬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지독할 정도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평소에는 아주 조용하고 고독하게 지낸 마음은 항상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요. 이들에게 고독은 사회적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완결적 성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타인의 인정이나 박수가 없어도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행복을 느끼는 상태죠. 남들이 보기엔 외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그 어떤 축제보다 화려하고 풍성했을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 일명 그랜트 연구는 무려 80년 동안 사람들의 행복을 추적했는데요. 여기서 밝혀진 핵심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관계가 있느냐가 행복의 척도였죠. 똑똑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분산시켜 100명의 지인을 만드는 것보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한 명과의 깊은 교감이 훨씬 가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혹은 남별처럼 북적거리는 모임에 끼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낙오자가 아니라 선택적 집중을 하고 있는 지적 탐험가니까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본질적인 가치,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가가 겪는 희박한 공기와 같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차가워지고 주변의 사람은 줄어들지만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광활한 풍경이 있잖아요. 남들이 평지에서 왁자지껄 떠들 때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고고함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죠.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줍시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나답고 가장 강력하다라고요. 여러분의 예민함은 세상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안테나이고 여러분의 고독은 위대한 생각을 빚어내는 용광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도 남들처럼 어울려야 하나? 라는 강박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가 편안해하는 그 고요한 상태를 온전히 껴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가끔 시끄러운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움직인 건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특별한 뇌의 설계를 믿으세요. 남들과 다른 주파수를 가졌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독보적인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똑똑해서 혹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발견한 예상치 못한 행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그 특별한 세계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독 끝에서 여러분만의 위대한 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고독을 누리세요.